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리어그의 대표 세편이 한지연입니다. 부부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많은 부부들의 화합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불륜 남녀들의 성지라고 하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불륜은 어디에서든 일어난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불륜의 성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은 특별하게 어디다 라기보다 어디서든 성지가 될 수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요즘 같은 경우는 골프장, 그리고 오픈 채팅방, 그리고 앱, 스마트폰 안에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뭐 이런 둘이 하는 운동들 있잖아요. 아니면 여럿이 모여서 오랜 시간 땀을 흘려야 되는 곳, 이런 곳은 다 불륜의 성지라고 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안에 있는 앱들, 틴더라는 앱을 혹시 아시나요? 그 앱이라든지 그거 말고 또 블랙 앱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앱에 관련된,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절대 노출하지 않아도 되는 블랙 그 데이팅 앱이 있어요. 그 앱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앱을 통해서 많은 유부남, 유부녀들이 1대1 매칭을 하고 있어서, 근데 그 매칭이 어떻게 되냐면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바로 호텔에서 만납니다. 몇 호, 어느 지역, 무슨 호텔 몇 호로 와라. 그러니까 뭐 앱이 있잖아요. 야놀자 라든지 아고다라든지 이런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해놓고 몇 호로 가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만나서 바로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좋으면 다시 만나는 거고 안 좋으면 그냥 say goodbye 하는 식으로 불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성지다라고 할 만한 곳은 특별하게 없는데, 오프라인은 제가 왜 골프장을 얘기하냐면 골프장은 이제 넷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내분들, 남편분들 내 여자들끼리만 간다라고 안심하거나 남자들끼리 간다 그러면 이제 안심을 하는데, 골프를 치면서 불륜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골프를 치다 보면 이제 그늘집에 가거나 중간에 나인홀 돌고 나서 거기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남자 여자 넷이 모여 있으면 그때 같이 뭐 음식을 뭐 전달해 준다거나 아니면 대신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그때 말을 걸고 끝나고 다 돌고 나서 저녁을 먹으러 가자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 신종 직업이 있다 그래요. 놀라실 텐데요. 골프장을 가면 조인을 시켜주는 매칭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팀, 여자팀을 섞어주는, 그래서 한번 그 매칭을 해줄 때마다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는 매칭 매니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매칭을 시켜주고 넷넷 같지만 둘둘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날로 성매매까지 이루어지는, 그래서 풀뱀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잖아요. 요즘에. 그럼 풀뱀이요? 라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골프장에 있는 꽃뱀들을 이제 풀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의 성지는 골프장 또는 테니스장, 배드민턴 커플 또는 탁구 이런 데서 불륜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아내가 외도를 하는지 전혀 몰랐던 남편분이 있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외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쇼핑 목록을 들어가 봤더니 자기가 들어가지 않는 쇼핑몰 그 목록을 볼 수 없는 어떤 사이트에 속옷을 한 80 몇 개를 샀더랍니다. 몇 달 동안. 그래서 그 80개가 어디 있을까 하는데 숨겨놓은 거죠. 근데 찾아보니까 집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게 바람이냐 아니냐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그 80 몇 개 정도면 바람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만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었어요. 애들 학원 간 사이에 4시간 5시간 이 라이드 하고 나서 비는 시간에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건 바람일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따라 붙어서 그 아내의 행적을 다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만나냐면 일주일에 남자를 3번 정도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각각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여자의 나이는 50대인데 남자들의 나이는 20대 30대 초반인 거예요. 자기가 만나는 남자들은 전부 자기 애들 나이 정도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남자들을 만나는데 매일 다른 남자를. 그래서 왜 이렇게 매일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는가 봤더니 핸드폰 앱을 통해서, 블랙 앱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만나고 있고, 하물며 자기 아파트 주차장, 지하 주차장에서 관계를 맺는 것까지 잡았죠. 이런 식으로 불륜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요, 자존감을 올리고 싶거나 삶의 만족도를 올리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일 경우 바람을 피기도 합니다. 그 자존감을 올리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자존감을 올리는 지향점이 성적 지향성으로 짙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람을 핀 후에 더 자존감이 올라가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졌다거나 또는 반사회성을 가졌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요. 성적 지향성을 너무 많이 띠다 보니까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그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가능한 외도라는 방식 속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올려가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삶의 결핍과 불안인데요. 이게 삶의 결핍과 불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결핍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불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핍이나 불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결핍과 불안이 적을 때는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기가 돼요. 아, 불안하니까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게 좀 내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더 열심히 살았을 때 나한테 올 수 있는 보상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는데, 이 불안이 너무 심각할 때는 이 불안을 즉각적으로 없애는데 그 중심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불안을 즉각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뭔가에 몰입하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죠. 그 순간 완전히 빠져들 수 있는 어떤 거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한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마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섹스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건데, 이 마약을 접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술을 계속 마신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술과 마약과 이런 것들은 여자가 따라오게 돼 있고, 더불어서 바람이라는 손쉬운 방법이 있을 때 근접하게 닿을 수 있는 관계 속에 있잖아요. 이 바람이라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외도라는 거죠. 외도를 통해서 그 관계에 빠져들고 거기에 중독됨으로 해서 거기에 몰입함으로 해서 자신의 불안을 낮출 수 있는 즉각적인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결핍을 채운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릴 적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이 받아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수용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받지 못했을 때 인간은 결핍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수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있는 부모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리고 완벽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핍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런 걸 받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완벽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핍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수용을 배우자에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의 구원자를 구하는 어떤 형식이다, 예식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구원자를 구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이 구원자가 나에게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구원자는 나밖에 없는데, 나 외의 구원자를 구하려고 할 때 사람은 그 기대치에서 무조건 실망하게 돼 있고, 그 결핍을 내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오류로부터 우리는 망가지게 돼 있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에서 찾지 못한 걸 다른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핍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결핍이 온다고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잘못하기 때문에, 아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외롭고 슬픈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다른 관계 속에선 찾을 수 있다고 믿게 되고, 또 다른 구원자를 찾는 방식이 외도로 드러나는 겁니다. 불륜 남자들은 결국은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적인 안전한 제도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견고한 믿음 안에서 만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타인을 속이는 사람이 나는 속이지 않을까요? 사람은 관계 속에 일관성을 갖습니다. 나에게 예의 바른 사람, 타인에게도 예의가 바르고, 타인에게 존중을 줄 줄 아는 사람은 나한테도 존중을 주는데, 타인을 그렇게 속이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는 속이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 이제 불신 가운데 만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 불신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정말로 오래 가는 불륜 커플도
있어요. 뭐 10년을 사귀었다더라, 15년을 사귀었다더라, 이런 불륜 커플들도 봤는데, 이들도 결국은 다 드러나서 헤어지거나 아니면은 서로의 관계 속의 불신이나 금전적인 문제 또는 다른 남녀 문제로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 문제에서 가장 많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불륜 남녀가 헤어지게 만드는 방법 중에 제일 빠른 것은 제가 봤을 때 상간소송이었거든요. 상간소송을 했을 때 왜 헤어지냐면 돈을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에요. 소송을 당했다고 이제 감옥에 가는 소송은 아니잖아요. 민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감옥에 끌려가고 뭐 조사를 받고 이러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그에 따른 증거가 있을 때 몇천만 원의 돈을 내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한다, 이 여자를 사랑하지만 내가 돈을 몇천만 원 내면서까지 고생하면서까지는 만나고 싶지 않은 일반인들,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빼고 이럴 때 무너지는 경우가 제일 많이 봤고요. 그 다음으로 무너지는 것들은 불륜하는 남자, 여자들이 나 외에, 불륜하는 여자 외에 남자 외에 다른 남성을 만나거나 다른 여성을 또 만나서 이중으로 불륜을 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또는 질투 때문에 본 남편을 본 아내한테 내가 불륜하고 있는 유부남이 자기 아내에게 잘하는 걸 못 견뎌서 질투 때문에 싸움을 너무 많이 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불신으로 뭉쳐진 사이이기 때문에 불신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가정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한 20, 30%가 되긴 하는데 처음 불륜을 저지르면서 불륜을 끝으로 내 가정을 끝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그냥 밥 먹는 거 정도가 나빠? 이런 마음으로. 아니면은 한번 자보고 싶은 게 나빠? 이런 심리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작을 했다가 너무 깊어지고 이 관계에 대한 인간은 항상성과 연속성을 가져요. 인간관계에서 인간들은 이거를 유지하고 싶고 연속으로 이어가고 싶고 또 나한테 속했다는 걸 쉽게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귀속된 거에 대한 집착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관계를 놓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그 불륜 관계를 놓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게 나한테서 많은 것을 잃게 만들 수 있다. 나의 가정이라든지 아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많은 관계, 그다음에 나의 아이들의 미래라든지 나의 금전적인 손실이 너무 크고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가진 위치 이런 것들을 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득과 실을 따지게 됩니다. 그럼 내가 득이 더 크지 않다, 실이 더 크다 했을 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산적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인간은 계산적입니다. 계산적으로 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내가 더 좋으냐? 그 여자가 더 좋으냐? 내 남편이 나한테 더 잘해주냐? 그 남자가 더 잘해주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한테 득이, 가정이 더 크다면 당연히 가정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가정이 더 클 수밖에 없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놓은 것과 함께 일구어낸 아내, 아이들, 이것이 당장 열정 때문에 저지른 순간적인 불륜보다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남편과 이룬 것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확률이 훨씬 높고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한테 죄책감이 있냐라는 걸 궁금해 하실 텐데 죄책감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갈수록 옅어져요. 왜? 자꾸 합리화를 해요.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이 사람을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 이 사람하고 관계를 이어가려는 항상성, 연속성을 가져감으로 해서 이 마음이 커질수록 이 미안함에 대한 것을 합리화해요. 내가 돈을 잘 벌어다 주니까 괜찮아. 미안하니까 더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바람피는 사람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내가 집에 가서 짜증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고요. 집에 가서 아내나 남편에게 너무너무너무 잘하게 되는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죄책감이 상쇄될 수 있도록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함으로 해서 내 불륜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죄책감의 하나의 이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륜 커플들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유, 그들은 찐사랑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너무 찐사랑이고 그렇게 애절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남자와 여자는 좀 달라요. 상간을 하고 있는 남자와 유부남과 상간녀는 좀 다릅니다. 유부남은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욕정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더 크고요. 이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내가 늦게 만났을 뿐이야 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조강지처지 저 여자는 식충이야 라고 생각해요. 이 남자의 돈을 뺏는 식충일 뿐 나는 진짜 이 남자의 사랑이니까 내가 와이프야. 내가 정말 사랑이야 라고 믿고 만나요. 근데 유부남들 같은 경우는 이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켜야 될 것 득이 더 큰 곳이 내 사랑인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제가 말하면서 왜 웃냐면 사랑하면서 바람 피는 남자들 얘기하려니까 웃겨요. 아, 사랑합니다. 아내를, 남편들도. 바람 피면서도 그 자기의 성적 다양성을 욕구를 참지 못하고 또 다른 이성들에게 갖는 호기심, 성적 지향성을 놓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믿기보다는 나는 엔조이하는 거야 라고 합리화함으로 해서 이 바람을 이어갈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중년들이 불륜하는데 민감한 점은요, 제일 민감한 거는 내 삶의 바운더리를 이 상간자가, 상간녀가 지켜줄 것인가가 가장 커요. 내 와이프한테 내가 뭘 해주던 말던 관여할 것인가, 내가 내 아이들하고 행복해하는 시간을 지내는 걸 이 여자가 또는 이 상간자, 이 남자가 그거를 이해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그 예민함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 문제를 시시비비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요번에 어떤 상담 사례가 있었는데 이 상간녀분이 상간 그 유부남한테 너무 가스라이팅을 많이 한 거예요. 너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 너의 아이들은 너의 돈을 뜯어가는 존재일 뿐이다. 자식은 필요 없다. 이런 가스라이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남자분이, 이 유부남분이 집에 와서 아이들을 너무너무 미워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정신 차리시고 이제 상담 받으시면서 정신 차리셔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되게 잘하고 그 마음을 다 없애시긴 하셨는데 그때 당시 가스라이팅이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켜주지 못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은 단칼에 상간녀하고 관계도 끊어내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딸 같은 며느리는 없고요. 친엄마 같은 시어머니도 없습니다. 저는 그러려면은 일단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하면 시어머니가 딸같이 대해야 돼요. 근데 딸같이 대하는 시어머니는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 꿈은 저도 딸처럼 우리 며느리한테 해줘야지. 저는 아들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그냥 마음속으로는 무한히 갖고 있어요. 저는 이제 부부 상담 일을 하고 이런 고부 갈등을 다루는 상담사로서 정말 나는 달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는 고민을 합니다. 제 아들도 이제 22이나 됐고 10년 안에는 장가를 갈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 제일 좋은 건 연락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연락을 자주 하지 말고 그냥 돈만 보내줘야 되겠다. 용돈만 많이 줘야 되겠다.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딸이 숟가락 하나 놓지 않는 것처럼 며느리도 숟가락 하나 놓지 않게 해야지. 이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딸 같은 며느리들은, 그러면 딸들은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일 하나 안 하고 소파에 널브러져 있어요. 우리 딸. 물론 우리 딸 아직 시집 안 갔지만 공부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소파에서 누워있거나 내가 밥 주면 먹고 다 컸는데도 28이나 됐는데도 애기 같아요. 힘든 일 있으면은 엄마한테 짜증내고 돈 달라고 할 때나 연락 오고 그게 딸 같은 며느리예요. 그럼 시어머니한테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그 다음에 집에 오면 널브러져 있고 이게 딸 같은 며느리여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런 며느리라 그러면은 또 나쁜 년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딸 같은 며느리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저는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잘 지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잘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지낸다는 개념을 좀 다르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며느리가 해야 되는 게 잘 지내는 건 아니에요. 각자
각자 삶을 사는 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 생활에 터치하지 말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에 터치하지 말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며느리님들도 어떤 게 잘못됐냐면, 내 남편이 자기 엄마랑 친하게 지내는 걸 못 견뎌해요. 그게 도가 지나치다 말씀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도가 지나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자기 엄마한테 가야 된다는 경우, 엄마한테 가서 자고 와야 된다든가 일주일에 한 번은, 이런 아드님도 저 봤거든요. 굉장하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이런 정도면은 싫죠. 근데 아들이 엄마랑 하루에 한 번은 통화를 해요. 그건 아들 맘이잖아요. 그쵸? 그건 아들이 하는 거라, 만약에 아들이 자기 아내한테 너 우리 엄마랑 매일 하루에 한 번 통화해야 돼, 안 그럼 이혼이야, 이런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본인이 통화하고 싶어서 통화하는 것까지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꽤 많아요. 이런 퍼센트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아들하고 지내는 거, 그러니까 아들한테 뭘 부탁한다든지, 아들한테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아들이 무조건적으로 며느리한테 뭘 해주는 입장이에요. 이런 걸 속상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그래서 더 해야 되냐. 둘의 관계에 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삶을 잘 지내고, 사랑하는 한 남자, 이 두 여자가 사랑하는 한 남자를 괴롭게 하지 않으려면 잘 지내되, 그냥 본인의 삶을, 본인의 속한 삶을 잘 살고,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관여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서로의 삶도 되도록이면 터치하지 말고, 이게 잘 지내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가장 싫어하는 시어머니 유형은요, 자주 연락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유머가 있었는데, 제일 좋은 시어머니 갈비찜을 해갖고 오셔서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시는 분. 근데 그 다음에 더 좋은 시어머니는 갈비찜을 해오지도 않는 시어머니였어요. 해오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걸 해갖고 왔다 가신 다음에 전화해서 어머니 갈비찜 잘 먹겠습니다도 하기 싫은 거예요, 며느리들이. 너무 나쁘죠, 며느리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연락 오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왜 유독 며느리에게 바라는 것이 많냐면요, 내 아들 보듯이 보는 거예요. 내가 아들한테 온통 많은 걸 줬잖아요. 줬다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줬다기보다 내가 기쁨을 받은 게 더 많은데, 내 아들이 태어남으로 해서 내가 더 기쁜 게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아이들을 굉장히 정성으로 키운 엄마 중에 하나인데, 그 아들, 딸이 태어나서 저는 세상 모두를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더 얻은 게 많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 하시고, 내가 젖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이고 학비도 되고 막 이랬다는 것 때문에 내가 아들한테 내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다른 구원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아들이 안 해주죠.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못한, 해줄 수 있는 때, 사회적으로 자리가 생기고 돈을 벌 수 있을 때 장가를 갑니다. 자리가 좀 갖춰지면. 그랬을 때 그 모든 걸 며느리가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웬 딴 여자가 알지도 못하는 애가, 아는 여자애가 그걸 가져갑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분하고.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받을 보상을 그 여자가 갖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한테 바라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바쁘고 못하니까 그 아들의 모든 것을 받는 네가 나한테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갈등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티키타카가 아니라 티격태격을 하게 되시는 거죠. 시어머니들은 아들에게 내 모든 걸 줬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더 되게 짙으세요. 내 모든 걸 준 아들을 가져간 며느리가 나한테 더 많은 걸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아들한테, 아들 중학교 때 이런 얘기를 물어봤었어요. 너 만약에 장가 가서 네 색시가 엄마 싫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가 헤어질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하하하 왜? 그랬더니 자기가 나한테 뭐 밥을 해줬어? 돈을 줬어? 학원비를 냈어? 나는 당연히 엄마 편이지. 이러고 내가 웃었거든요. 그랬어 우리 아들? 대학교 간 다음에 물어봤어요. 아들 장가 간 다음에 이제 색시가 엄마 싫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엄마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저한테 톡톡 치면서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엄마 그때 가서 얘기해. 이렇게 하고 말을 피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 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 이런 질문도 했어요. 나중에 엄마 옆집에 살래? 라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안 돼. 여자친구도 없었는데 그 사람이 싫어할 거야. 그건 안 될 것 같아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장가 갈 때가 되니까 잊지도 않은 여자친구, 잊지도 않은 와이프 편을 들더라고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심 섭섭하면서도 다 컸네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면 그 아이가 준 게 더 많다라는 거를 많은 시어머니들이 알아야 되고 내가 받을 건 이미 아들에게 다 받았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집착이 심한 시어머니들은요, 일단 남편에게 불만족하시는 시어머니들이 많아요. 이게 이혼을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남편에게 내가 받은 게 너무 적어요. 남편이 나한테 해준 게 없다. 그래서 일을 하시던 안 하시던 간에 내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거 없이 너희들을 너무 내 노력으로만 키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에만 계셨던 어머님들이 내 아이만 위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육아를 했다고 믿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정말 오롯이 아이들 육아에만 매달리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주권을 쥐고 있었던 경우가 적습니다. 내가 주권을 쥐지 못하고 아빠한테 생활비를 탓쓰시고 적은 돈 속에서 아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신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시고 그 적은 생활비 속에서도 아들한테 많은 돈을 쓰신 분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때 아들한테 집착을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들 교육과 육아에만 온통 집중하셨기 때문에 근데 아들이 또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기대치에 미치는 아들이었어요. 순했어요. 아들이 순해요. 유해요. 엄마 말이면 껌뻑껌뻑껌뻑 죽었던 아들이에요. 이런 아들이 장가 갔을 때 어머님들이 엄청나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며느리들이 그런 시어머니한테 미저리 같은 시어머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정말 제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시어머님이 저녁만 먹으면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오늘 네 색시가 뭐 해줬니? 이걸 물어보셔갖고 한 2년, 3년 하다가 이혼하신 분을 제가 상담을 한 사례가 이혼을 하고 오셨는데 그 쇼크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했던 그 쇼크 때문에 저한테 치료를 받으셨던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 집착이 나중에는 뭐 먹었니부터 해서 저녁을 뭐 먹었니부터 뭐 아침은 어떻게 됐니 아침이면 며느리한테 전화가 오더라는 거죠. 저녁은 오늘 뭐 할 거니부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 먹은 거 하지 마라부터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종교 강요하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상태에서 이 아내분이 찾아오셨는데 아침부터 종교 모임에 그 카톡방에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매주 그 종교 모임에 4번 주 4일을 나오라고 연락을 해서 그게 아침, 저녁, 새벽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이 며느님이 아이를 지우고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오셨는데 제가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어머님과 아들을 거리두기를 시키고 아들과 시어머니의 관계를 특정짓고 이 며느님은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서 이제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이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듣고 아이 사진을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아들을 키우셨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남편한테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으셨던 어머니가 순한 아들이 어머니한테 정말 하나의 희망이셨던 거죠. 클 때까지. 그래서 오로지 아들한테만 모든 걸 걸고 살아오신 뭐 재혼을 하시거나 이러시지도 않으셨고 아들이 모든 거를 보상해 줄 거라고 믿으셨고 그 아들을 위해서만 매일 기도하시고 이런 어머니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로 키웠다라는 전제하에 기도로 이제는 네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집착을 놓지 못하셨던 거죠. 이거는 정말 유태인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의 얘기를 제가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2명 A, B 사람들이 싸웠어요. 그래서 랍비한테 찾아가서 A가 B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속상하게 했다. 그러니까 랍비가 A더러 A야 네가 옳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B한테 가서 거봐라. 랍비가 나더러 옳다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B가 막 갔어요. B가 또 A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나는 뭐냐. 그러니까 랍비가 B야 네가 옳다 이러더라는 거죠. 또 B가 와서
있었고 A더러 라삐는 내가 옳다 그랬다 해서 둘 다 막 찾아가갖고 왜 양쪽 다 옳다 그러냐 하니까 너도 옳고 너도 옳다. 네 입장에선 네가 옳고 네 입장에선 네가 옳다라는 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중간에 있는 아들은 시어머니 앞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는 엄마 대체 우리 와이프한테 왜 그래?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 하고 화를 내요. 왜냐면 자꾸 싸우는 게 지겹거든요. 내 성질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 성격을. 그리고 와이프한테는 너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이러면 이혼이야 라고 화를 내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러니까 마음은 엄마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양쪽에 다 있는 건데 둘이 싸우지 않게 하려면은 네가 틀렸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양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양쪽에 가서 편을 들어주게 돼 있는데 그렇게 편을 들면 안 되고 엄마한테 가서는 엄마가 옳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러면 그게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웬만한 문제는 큰 갈등이 아니니 어떤 말에서 오는 오해거나 이러니까 엄마가 옳을 수 있겠다. 엄마 말이 옳다라고 엄마 편을 들어주고 와이프한테 가서는 와이프가 옳다라고 얘기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면 둘이 찾아와서 누가 옳은지 얘기해봐. 이렇게 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마시고 엄마 앞에서는 엄마의 위로를 아내 앞에서는 아내의 편이 돼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도 갈등이 풀리지 않을 때는 좀 나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중간 역할 하는 것을 그렇게 권하지 않는 상담사입니다. 중간 역할보다는 두 분이서 갈등을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좀 내가 정말 지켜야 되는 가족이 누군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지금 가족인 원가족은 엄마, 아빠, 형제지만 지금 가족은 아내와 아이들이잖아요. 지금 가정을 지켜야 될 때는 내 아내 편에 단단히 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며느리가 아이가 넷이에요. 이 아들 집이. 쌍둥이가 둘이 있고 위에 아이가 둘이 있어서 아이가 넷인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 부부가 일을 하니까 아기를 잠깐 봐줬었어요. 1살 때부터 2살 때까지 애를 봐주시다가 아기가 한 3살 되면서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이제 아내가 애 넷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애를 자주 봐주시다 보니까 애를 이제 아내분이 보는데도 너무 자주 집에 오시는 거예요. 집이 가깝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3-4번씩 오시는 거예요. 오시다 보니까 너무너무 참견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서 이 아내분이 워낙 알뜰하셔가지고 아기가 어리고 이랬을 때는 헌옷함에서 헌옷을 꺼내서 입으셨었대요. 근데 그걸 어머님이 아시더니 동네 헌옷을 다 얻어와서 며느리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한 8년, 9년, 10년이 흘렀고 12년이 됐는데도 이제는 남편분이 돈을 잘 벌게 돼서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집도 부유해졌는데도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헌옷을 입으라고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옷을 다 얻어와서 매일매일 헌옷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헌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인 상황이고 아내분도 이제는 멋을 내고 싶은데 헌옷을 자꾸 갖다 주시고 그걸 안 입으면 화를 내시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분이 허리가 아픈데 허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들 돈 버는 게 힘들다고 버티라고 뭐 이런 상황까지 와서 며느님이 이제 마음의 병이 생기셔가지고 시댁에 가지 않게 됐어요. 오시는 것도 좀 그만 오십사 말도 못하고 피하기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아버님이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며느리에게 한 장을 줍니다. 며느리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내용이 뭐가 들어있었냐면은 네가 내 아들에게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내용을 쓰신 거예요. 내 아들이 돈 버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걸 읽고 며느님이 막 펑펑펑펑펑펑 눈물을 흘리고 저희 상담소를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가족 상담을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며느님 내외, 아드님 내외가 이렇게 모여서 상담을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그 의도를 전혀 모르세요. 며느리가 왜 속상해 하는지를. 헌옷을 갖다 준 것도 너무 잘한 거고 허리 수술은 돈이 아까운 걸 떠나서 그냥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못하게 한 거고 끝까지. 편지를 쓴 거는 나는 너무 지적인 시아버지라서 편지를 써준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든 얘기를 며느님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드려서 나중에는 어머니, 아버님이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잘 전달을 해드리면서 풀었는데 어머니, 아버님과 아드님 내외가 오해를 풀어서 잘 화해를 하기는 했지만 며느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던 그게 기억이 납니다. 실제 사례가.